저는 오프라인 인베스트먼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 백준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같이 보고서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해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회 스타학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반도체 DDR5라는 그 DRAM 관련한 어떤 표준 모델이죠. 그거에 반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관련된 또 기업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게시판에 그 스타학회에서 만드신 보고서를 사이트에 게시를 했고요. 그 게시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스타학회에 계신 두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에서 이제 43기 회장 맡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 43기 대외 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 소개 한번. 네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타는 이제 2000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약 22년간 이어지고 있는 성균관대 이제 금융투자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픈아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부장. 네, 대외 협력부장인데, 네, 대외 협력부장이라고 하는 일은 이제 스타 내외 선배님들과 주로 컨택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자르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라인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원익 QNC 보고서를 같이 만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익 QNC 보고서는 또 올렸고 사이트에 올렸고요. 그 이전에 또 성균관대 스타 학회분들이 뭐 원익 IPS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거를 많이 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튜브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그동안 이제 보고서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조금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영상을 더 촬영할 필요성을 느껴서 모시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DDR5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DDR5 하면 좀 생소한데 물론 뭐 투자자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조금 그 배경 지식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지금 이미 올려놨으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과 대답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내용을 다루셨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제 반도체 소재품 장비를 이제 줄여가지고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의 반도체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반도체 각 부품의 이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하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제조 시설에서 반도체 부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 제조 과정을 수행하는 게 이제 반도체는 매우 미세하고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로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줄여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죠. 네, 협력사들이라고 협력사. 보시면 좀 그렇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규모는 좀 작고요. 네.
네. 삼성전자, 삼성- SK 그걸 비해서 작은 작 최근에 한국이 뭐 일본하고 부품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경쟁 관계이거나 좀 충돌이 있었잖아요. 무역 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즘 더 좀 주목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좀 전문 용어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 체인 반도체 밸류 체인 요 용어 설명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산업마다 있는데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복잡하게 이제 TS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를 제작하는 본 과정,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공정은 이제 막바지에 패키징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8단계로 세분화해서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부르요. 반도체 8대 공정은 전공정이죠.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제 거쳐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8개로 쪼갠 걸 8대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후공정은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공정도 포함이 네, 된다. 8단계 안에 이제 패키징 공정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제, 밸류체인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면은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고, 네. 이 안에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8개로 한 게, 예. 전공정과 후공정에 걸쳐서 8개로 세분화한 게 보통 이제 음. 8대 공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8대 공정이 어떻게 되죠? 네, 네, 여기 제가 간략히 준비해온 걸 보면 뭐 1단계는 이제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죠. 웨이퍼가 이제 또 자료 화면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동그란 자료화면 없고, 네, 자료화면 없고, 그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 밑에 그 받침 같은 네, 제일 기본이 되는 판이라고 보시면 그게 원익 QNC에서 들어간 그 석영하고 관련 있는 거죠. 원익 QNC에서 만드는 건 이제 그 웨이퍼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통 같은 걸 만드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통 같은 부품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원익 QNC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품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익 QNC도 그럼 반도체 아까 말한 소부장 기업에 해당하는 아, 네. 예,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자다. 저희가 좀 강력 추천을 해드렸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 그러면 8대 공정 첫 번째가 그 웨이퍼. 네. 그 다음에 산화 공정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 공정, 4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식각 공정. 포토 공정이 이제 우리말로 노광 공정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핫한 EUV. EUV 그 공정 내용, 공정 변화되는 거. 네네. 그렇죠. EUV 정. 그것도 저희 사이트에 지금 관련 보고서들이 올려져 있는데 뭐 참조하실 수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까지 있고요. 가 그다음에 증착 공정, 뭐 이온 주입 공정 이렇게 묶어서 5단계라고 보통 이제 분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6단계. 그다음에 EDS 공정 이게 7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징 공정까지 해서 8단계. 간략히 하면은 웨이퍼, 산화, 산화, 포토, 포토, 식각, 식각, 그리고 증착과 이온. 이온차. 네. 그리고 금속 배선 이게 6단계고요. EDS, EDS. 네. 음. EDS라고 이제 사실 저희는 EDS는 패키징하고 뭐죠? 마지막이 후공정에 네. 들어가는 게 패키징까지로 보통 이제 8단계에서는 분류가 되는데 약간 분류마다 좀 범위가 약간 명칭이 달라서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은 패키징부터 네. 패키징하고 앞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뭐 테스트,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되나요? 패키징 다음 테스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8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밸류 체인은 이제 관련해서 그런 808대 공정에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네네. 그게 다 밸류 체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뭐 크게 보면은 뭐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다.
각 공정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장비 기업들도 다 밸류체인에 속한다. 네. 네.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뭐, 밸류체인 연관 기업 뭐 이런 거니까. 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또는 이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의 그 관련 그 기업들, 또 약간 뭐 영어로 얘기하면 밸류체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그러면 꽤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우량한 기업들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 주자가 머니 큐엔스였고. 그럼 이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요령을 그 보고서에 담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제 소보장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주문을 받아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들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연간으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구상을 하는데요. 그 전방사 투자 집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많이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업사이클일 경우에는 이제 전방의 투자 확대가 그대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로 인식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메모리 사이클이 좀 하락 사이클이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전방업체가 투자 계획을 약간 줄인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업황의 반전에 대한 시그널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리레이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반도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어렵고 이제 오히려 이제 사이클 주기가 좀 짧아지면서 좀 우상향하는 마치 성장 산업처럼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반도체 설계나 제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지를 잘 찾아보셔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 네. 앞에 전방 기업들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하고 뭐 예를 들어 업황 사이클에 맞춰서 또 우리 말하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어느 쪽이 많이 할지 그런 거하고 네. 맞춰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네. 완벽한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제가 좀 쉽게 예, 조금 세 가지 쉽게 포인트로 이제 얘기해 요약을 주시면 하자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분들은 좀 너무 어려운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예를 들어 뭐 JP 모건의 WM이 이제 고객들 자산 운용 담당하는 뭐 CEO인지 같은 그 담당 최고 여성분인데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최고의 고객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와 제일 좋은 그 부 매니지먼트는 자산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는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간결하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너무 뭐 어렵게 막 많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많이 다 알고 있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간결하고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제일 훌륭한 자산 관리가다. 첫 번째 동목을 그걸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오프라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렇게 학생분들하고 같이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이 내용을 또 강렬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설명할 때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간결히 요약만 해주십시오. 네, 요약을 쉽게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사들에 딸린 뭐 식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대형사들의 뭐 투자 그리고 대형사들의 뭐 삼성전자, 네, 생산 계획, 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마이크론, 네, TSMC, 외국도 네, 외국계 고객사까지 있으면 다변화가 되니까 또 워낙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 고객사들의 투자라든지 생산 계획을 보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반도체가 시크리컬,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또 그 반도체 산업의 국면이 현재 업사이클 진입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완전 다운사이클로 내려갈 우려가 없는지 그걸 이제 또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제조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 방식이나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변화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찾아보시면 좀 엣지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에서 올라가는 걸로 보는 쪽이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업황이 점점 앞으로 업으로 위로 간다고 보는 게 많지요, 요즘.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이제 2년에서 3년 주기로 업사이클과 이제 다운사이클이 왔다 갔다 한다고 최근엔 그러니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사이클 주기가 되게 짧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이클 주기가 2년에서 3년보다 이제 1년 혹은 이제 뭐 반년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클 주기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반도체는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고 그래서 이제 그 짧고 그런 짧은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고 이게 좀 업사이드가 있고 또 좀 어떤 때는 다운사이드로 가고 이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이제 앞에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그쪽 이제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 어느 쪽에 더 자본 지출을 많이 하냐, 투자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이런 밸류 체인 기업인 소부장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잘 체크해라.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DDR5에 대해서 좀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지금 얘기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이제 DDR5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D램이죠. 네, D램이면 메모리 반도체로 알고 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면 D램하고 낸드인가요? 네, 네, 저희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DDR5는 그 D램의 어떤 모델이죠, 상품 형태, 그죠? 그런 거죠. 네, D램을 좀 기술적으로 좀 세대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에 네,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폰에 뭐 1세대부터 지금 프로 13까지 나오듯이 네. 셋이 D램도 DRAM도 DDR1, DDR1부터 해서 지금 이제 5세대인 DDR5 DDR5에 맞춘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게 지금 가장 마지막 세대인 5세대인 DDR5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DDR5는 그러면 얘기를 되는데 그럼 뭐 관련해서 이제 용어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이게 저희 실생활에 이제 지금 확대가 되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는 DDR5가 도입되고 있는 완전 초기입니다. 작년 말에 처음으로 12월쯤에 처음으로 PC향으로 DDR5 D램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올해 2분기부터 서버로 가는 DDR5 D램들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시중에 있는 D램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DDR4가 아니라 DDR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DDR5는 초기 단계다. 네. 네, 여기 저희 보고서에 보면은 자료 4에 보면 지금 2022년부터 1% 정도, 1% 정도 사용이 되네요. 네. 침투율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요. 얼마나 침투를 많이 사용되느냐. 하는데, 그래서 점유율 같은 개념으로, 점유율. 네, 점유율 같은 개념으로 좀. 그러면 지금 2022년에 1%, 1%, 2분기에 3% 이렇게 점점 해서 나중에 올해 4분기에는 30%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버 쪽에서 이제 주문을 많이 넣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에 네, 그쪽 서버 침투율이- 수요가, 그러면 이제 이 디램이 이렇게 급격히 침투율이 높아지고 소위 말해서 점유율이 이제 디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거기서 잡으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DDR5가 점점 확대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또 좋으냐 그런 거를 이제 좀 보고에 담으셨죠? 네네. 네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그래서 언제 투자해야 되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는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를 참고를 해보면은, 전환이 되는 초기가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DDR4에서 5로 전환이 되는 그런 완전 초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분기나 3분기 중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DDR4로 넘어갈 때, 그 침투율 네. 정도를 이제 비교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침투율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도 한 몇 퍼센트, 5%에서 10% 정도일 때 주가하고 실적이 피크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과거에 그런 추이를 봤을 때, DDR5로 변한 이 침투율이 약 5%에서 10%인 올해네요. 그죠? 네, 올해 2분기, 3분기 이때. 네. 그러면은 그 관련 기업들도 주가나 실적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네. 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때가 네, 유사한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DDR5로 바뀌면서. 네, 또 그때랑 살짝 다른 게 약간 그때는 추정에 이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오류라기보다는 양상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요. DDR4 때랑 지금 5랑 그때는 아무래도 전공정 쪽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밸류 체인 중에서 네,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전공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공정들이 이제 전공정에 본공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정 위주로 기술 발전을 많이 되어 왔고, 네, 현 시점에서는 되게 기술적으로 거의 한계까지 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나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램에 네,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여기 더 이상 저희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저희 보고서에도 들으셨 내용 중에 보면 1세대부터 이렇게 쭉 개발돼 왔잖아요. 네, 근데 뭐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뭐 전압은 점점 낮아지고 네. 그죠? 전송 속도는 뭐 거의 20배 가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사용 전압은 더 적어지고 네. 그러니까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더 앞으로 기술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더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전공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전공정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물론 더 추가적인 이제 발전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비용이 커져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 쪽에서 어떤 뭔가 차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발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방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DDR4 때는 전공정 쪽에 좀 수혜가 많이 갔다면 지금은 후공정 쪽에서도 많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습니다. 네. 후공정이라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8대 공정 중에서 뒷부분 네, 그 테스팅하고 패키징 네. 그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볼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후공정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네. 이제 전공정 쉬웠다고. 네, 그러면 근데 아니다. 근데 뭐 보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때까지 전공정에 집중을 했던 이유가 네. 이제 최대한 반도체는 미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네.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을 전공정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미세함의 정도가 그게 달한 거죠. 그게 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세화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근데 이제 후공정단에서 그동안 이제 좀 기술 발전이 조금 더뎠으니까 여기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이 좀 엣지, 그러니까 차별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공정 기업단에서 그런 기술 변화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했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공정 관련 기업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좀 관심 종목, 관심 기업이라고 해야겠죠? 관심 기업을 저희가 신텍하고 네. ISP라는 종목을, 회사를, 네. ISC인가요? 네. 네.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기업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아까 후공정 중에 이제 패키징이 있었고 테스팅이 있었는데 그럼 왜 두 기업을 선택했는지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신텍은 어떤 기업이죠? 신텍이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 기판을 네. 만드는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공정 중에 패키징이 이제 또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그 변화에 그러면은 그 신텍이 패키지 기판 수요나 이런 게 증가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실적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럼 패키지 쪽의 기판 수요 증가 이유와 그 어떤 그 업황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패키지 기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판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에서 네, 부품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반도체가 이제 완성되기까지 많은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많은 부품들이 들어갈 때 이 패키지 기판이 일종의 방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판을 쌓아놓고 여기 위에 많은 부품들이 얹어지는 건데요. 이제 DDR5로 이제 넘어가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력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원래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메인보드라는 걸 이제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거기에서 이제 전력 관리 기능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디램 모듈 안으로 이제 내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듈은 원래도 있었어요. 모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되려면은 이제 그 많은 반도체들이 실장이 되고 좀 더 그 안에 있는 반도체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기판 구조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지 많은 이제 반도체들을 실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메모리 패키지 기판 하면은 사실 이제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메모리로 하면 이제 아까 말한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이런 거 말고 네, 최근 그걸 요즘 제외한 주목받는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네, 맞습니다. 로직 반도체, 뭐 아날로그 반도체, 막 촬영용 반도체들도 비메모리. 삼성에서 많이 투자하는 분야죠. 대만 TSMC 따라잡으려고. 네, 맞습니다.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패키지 기판은 이제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뒷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이제 투자라고 하죠. 그 투자 증서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뒷메모리에 비해서. 아, 메모리 쪽은 네네. 오히려 메모리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은 좀 예전 거고 언제 또 옛날만큼 전성기가 찾아오겠냐. 약간 이런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덜렸고, 그런데 예상외로 현재 너무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크고, 또 공급이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호황이 온 거죠. 그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의 몸값이 빠진.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짓고 시설을 들이고 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2년간, 짧으면 2년, 뭐 길면은 뭐 5년, 어떤 기판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황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실 생각 있으니 뭐 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패키징에 대해서 콤팩트하게, 팩트하게 콤팩트 좀 더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패키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증가한다. 네. 이제 메모리 쪽에 증설을 더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제가 봤을 때 핵심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패키징 단에서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랑 그 안에서 이제 패키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면에 공급단에서는 증설이 여태껏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급이 되게 타이트하고 엄청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네,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략? 시간이 걸린다고 기업마다, 공장마다 다른데요. 뭐 빠르면은 뭐 23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23년. 네. 최근에 들어가고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25년, 26년까지도 보는 공사들이 많아요. 또 아직은 좀 그 수요를 쫓아가기에는 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고 또 증설이 되면 그만큼 실적도 이제 올라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들은 네. 그런 시점이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판단하시기에 신택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대표적인 패키지 기판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AP 공정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관련해서 패키지판 그러니까 단가 상승 요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요 사이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택이 어쨌든 이런 패키지 기판 기업 중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굳이 이 패키지 기판 기업 관련 기업이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삼성전기도 기판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네, LG 이노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전자. 네. 그 중에서는 심택이 좀 뭐 아까 말한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매출이 또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 정도로 보면 되겠죠. 살짝 주력하는 게 살짝 다르다. 좀 어떻게 뭐가 다르? 네. 그런 좀 큰 기업들은 정말 규모도 크고 워낙에 커다란 기업이기 때문에 네. 패키지 기판도 이제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네. 또 되게 성능이 좋고 비싼 이런 고부가가치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 있고 네.
그보다는 살짝 이제 성능이 이제 뭐 수익성도 살짝은 낮은 그런 중저가형 패키지 기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흔히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비덴, 뭐 약간 이런 정말 글로벌리하게 큰 기업들은 그런 고부가 가치에 다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신택이 좀 머리가 좋은 게 그래서 조금 빈집을 약간 들어가는 틈새 시장. 네, 틈새 시장을 들어가는 그래서 중저가 쪽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신택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진솔도 공격적으로 하고 네. 네, 수익성 좋은 제품들 위주로 비교적 이제 음. 재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쪽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 있고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음. 후발주자가 따라가기에 신택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잖아요. 뭐 지금 뭐 전 세계를 좀 이끄는 기업들에 비하면은 후발주자 그러면 좀 더 선발주자라 하면 아까 말한 삼성전기나 네, 뭐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이벤, 뭐 신코 막 이런 기업들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해 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린 게 패키지 기판 시장이 네, 네. 되게 공급은 타이트하고 수요는 넘쳐나는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키지 기판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기판의 매출 비중 자체는 이제 뭐 한 20%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신택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약 70%이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으로 인한 수혜는 신택이 더 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것이 좀 고부가가치는 아닐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많은 품종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비판 업황이 되게 호황인 상황이다라는 게 뉴스에 밝혀지고 나서 삼성전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네. 네, 반면에 뭐 신택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반응이 셌죠. 네. 그런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택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뭐 많이 올랐고 또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상대적으로 조정도 덜 받은 상태라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 올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좋은 기업이라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이게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식을 사기에는. 그래서 우선 그걸 근데 살펴보니까 신택이 그 PER이 아직 8.4배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 기업 치고는 좀 PER이 낮은 편인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일단은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나요? PER이 낮으면 아무래도 뭐 이익 대비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주가가 저평가다,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한번 랠리를 갔기 때문에. 1.4배라도.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그 8배, 뭐 9배, 10배에서 이게 한 배 한 배 차이가 네네. 크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죠. 8.4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주가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저평가 받아왔던 요인이 수익성이 낮다, 뭐 재무 건전성이 위태롭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트집을 잡았었는데, 네. 뭐 신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기업 그 제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금 수익성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것도 되게
한 3년, 2, 3년에 걸쳐서 되게 네.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저평가 요인들도 해소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몇 개월간 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기판 업체들 보면은 비교적으로 좀 주가 방어를 잘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기판 업체들이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자들이 기대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모멘텀 측면에서도 기대하는 게 많다. 그래서 다른 건 팔아도 이것들은 잘 안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사기에 뭐 무방하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 성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8.4배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PR이? 네. 제가 지금 히스토리컬로 네. 따져보지 않아서 이게 히스토리컬로 여기 저희 보고서에 지금 약간 10배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8.5배 안 돼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로 보면 조금 올라가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실적도 좋고 PR은 낮은데 그러면은 업종 평균 대비로는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업종 평균 PR 대비는. 하여튼 이 부분은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식을 매수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일단 기업은 펀더멘탈은 매우 좋다. 네.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관심 그 기업으로 그러니까 수혜 기업으로 패키징은 심택을 얘기했고 또 테스팅 쪽으로 ISC라는 기업을 여기 보고서에 저희가 올렸는데 네. 관심 기업으로 그 ISC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소켓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켓 관련해서 이제 소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후공정에서 아까 테스트 얘기를 했고, 또 소켓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테스트를 설명을 드리고 네네. 소켓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테스트는 정말 말 그대로 네네. 반도체가 문제가 없는지 네. 테스트를 하는 네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네, 적발을 해야지 다음 공정에 넘어가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네네. 요즘에 또 기술적인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발견을 하는 테스트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테스트가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광학식, 전기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테스트가. 근데 광학식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뭐 사람이 뭐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거라 오늘 정말 미세하고 저희가 눈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식으로 하는 테스트도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테스팅 공정 중에 광학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다. 네. 그곳에 저희가 올렸죠. 네. 네. 그런데 전기식이 필수적이고 네. 그 전기식에서 쓰이는 이제 필수 소모품이 소켓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후공정 좀 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공정 중에 더 주목을 해야 되고,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테스팅 중에 또 소켓이 꼭 들어가는 부품, 소켓을 만드는 ISC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두 가지 공정 또 방학식 뭐 이렇게 전기식 말씀을 하셨는데, ISC는 그러면 왜, 어느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전기식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식이요? 네. 그러면 전기식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유리한가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식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을 네. 이제 전기식으로는 이제 분량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기식은 무조건 광학식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관련 또 소켓 만드는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리노공학이라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주가 빠지지 않는
네, 유명한 그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노공업도 소켓 만드는 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리노공업은 여전히 실적이 좋은가요? 이쪽도 그러면은 전기식을 주로 네, 소켓을 맞습니다. 만드는 네, 데요? 맞습니다. 그럼 ISC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이제 서로 이제 주력하는 제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켓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에 주로 들어가는 포고 타입 소켓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노공업이 이때까지 쭉 우상향 기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메모리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소켓을 만들기 때문인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DDR5로 바뀌고 있고 그 안에서 공정이 또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주력으로 들어가는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을 만드는 ISC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자. 예, 좀 주가적인 층 좋은 기업이 뭐냐와 이제 좋은 종목이 뭐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노공업은 뭐 5년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기식도 하고 거기는 원래 광학식도 했었고 소켓. 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오죠. 포고 소켓. 또 거의 그 리노핀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의 과정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정말 좋은 기업인데요. 네. ISC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네. 얼마나 성장하냐.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이제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그 성장성의 그 기울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로 봤을 때는 ISC가 최근에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메모리 위주였다가 비메모리 비중을 높이면서 조금 매출의 다각화도 되고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회사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ISC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기업 간에는 크게 이렇게 막 상충되는 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좀 경쟁 관계는 있긴 하네요. 네, 네. 어느 정도는 ISC가 도전자의 입장. 그래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안정적인 좀 실적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뭐 꾸준하게 모아가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네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제 리노공업을 사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네 하지만 이제 좀 단기가 단기간에 훨씬 크죠, 식품이. 네 훨씬 크죠. 네, 훨씬 크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최근 1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간에 조금 더 높은 주가 상승 업사이드를 가진 거 SC가 아닐까. 저희가 뭐 DDR5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눴고 또 그쪽 업황과 또 이 관련 기업 중에 저희가 이런 추천 좋은 기업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성균관대학교 스타와 함께 또 좋은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